어쨌든 김중원 선생님의 이제 활동 무대가 이제 조금 이제 시작되는데. 그렇죠. 예. 이제 56년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좀 자리를 좀 상황 파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팔방 뛰어다니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도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서 문화재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국립공원을 통해서 자연 혹은 자원의 어떤 보존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세계 박람회가 뉴욕에 있었고 도쿄 올림픽이 이제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 같이 또 그런 큰 사건들이 있으면서 한국에 한국에 준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송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베트남 전쟁 특수로 인한 그 돈들, 그 많은 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법부인도 생겼고, 뭐 많은 그 돈들이 투자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올림픽 같은 경우는 또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 발전을 했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뭔가를 하려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가서 일본에서 보고 다시 한국에 와서 그걸 이제 우리가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한국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뉴욕 세계박람회 같은 경우는 조직위원장이 그 모제스라고 뉴욕 시장이었어요. 고가도로의 그 예, 주범. 제인 제이콥스가 맞서 싸운 맞서 싸운. 거죠. 그래서 그 상당히 그렇게 보면 재밌긴 했는데 김종호 선생님이 가서 설계를 했는 건물은 한옥과 양옥을 갖다가 두 채를 지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김수근이 이때 등장을 하는데 63년에 김수근이 60년에 들어와서 국회의사당을 짓는 게 안 되고 우리가 앞서 말했던 종삼 이야기가 사실은 거기도 관련됐던 게 땅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국회의사당을 지을 땅들을 여러 곳을 보다가 남산으로 선택하면서 했던 거였는데 여의도로 옮기면서 김수근의 일이 처음에 시작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등장했던 것이 63년이 되어서 이제 김수근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때가 약간의 이제 터닝 포인트 같은 그 과도기인 거예요. 김수근과 김중업 사이에서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 기고를 많이 하셨는데 주부 생활 이런 잡지들이 이제 이때부터 여성 해방 뭐 말씀하셨죠, 그죠? 65년 4월 창간호에 알뜰하고 이상적인 집이라고 해서 김중호 선생님이 기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글도 이제 역시나 개인의 정체성과 서울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빈민들이 서울 개발로 인한 판잣집 철거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투기의 신화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곧장 신분산성에서 밀려나는 격렬한 계급 분화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것도 아마 후반의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예, 10년대 시작을 이제 어찌 보면은 베트남전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관계가. 이 지금 그림은 김종호 선생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수첩에. 이제 자녀의 이름들이고 연도별로 같아요. 네, 연도별로 간첩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자기 칩, 네. 칩이 언제 그죠? 어떤 식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드님도 이것을 배웠어요. 이 수첩을 기입하는 것을. 이 수첩 크기가 요만한 건데 이게 연도별로 몇 권씩 있거든요. 그래서 늘 어떻게 생활하셨냐면은 조그마한 수첩을 가지고 거기에 아침에 나가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적으셨대요. 그래서 나가서 일과를 보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면서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엄청나게 많은 글을 적으셨어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약간 편집증, 글자의 어떤 중독인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책 전체를 필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하니까 소개를 지난번 전시회는 그것을 마치 이제 김종호 선생님 연구로 소개가 됐는데 그냥 책을 통째로 필사를 한다든가 백과사전의 인명란 같은 것들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거를 그대로 다 옮기 적으세요. 이름 적고 몇 년에 태어나서 뭐 언제 죽었는데 작곡가고 유명한 뭐 음악은 뭐다. 이거를 모든 분야에 다 하시는 거죠. 관심 있는 모든 분야에. 외우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왜요? 깜지. 깜지고. 65년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5대 공약이라고 해서 세종기념관, 국악당, 미술관, 이런 박물관 이런 것을 이제 컴플렉스를 지어서 전통에 대한 것을 박정희가 좀 이렇게 전파를 하려고 공약을 내세웠죠. 거기에서 세종기념관을 설계를 하셨는데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은 다른 분이 설계를 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약간 삐그덕했지 않았을까, 정부하고. 65년에 엘코비제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완전히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미술대전에 꾸준히 참여하셨고 심사위원으로 이전에 국전 그리고 한일국교 정상화가 65년 말에 이제 있었고 성북동으로 이제 오신 게 65년 말 정확한 날짜는 없는데요. 많은 곳에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셨고 그때 당시에 캠퍼스들은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오류를 실수를 했던 것이 캠퍼스가 지금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치는 아니었더라고요. 서울 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태릉 쪽에 있었고 홍대도 중심에 있다가 나간 게 실제 그 마포로 간 게 이제 아마 이때가 아니고 조금 뒤였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들이 이제 캠퍼스들을 만들고 했던 시절이 또 이 시기라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좀 내려가 볼게요. 사무실도 계속 이전하면서 자택으로 사무실을 이제 옮겨서 쓰시기도 했었고 많은 투고 활동하셨고 홍익대학교 마지막으로 건축도시 국토계획연구소라는 곳에 초대 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기관지 이 연구소에서 잡지를 2권을 이제 창간 계획이 있었는데 한 권이 제목이 주택이고 한 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월간 디자인. 그래서 공간을 66년도 11월에 김수근이 공간을 창간을 했는데 공간이 어찌 보면 종합예술지의 어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김수근의 어떤 공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김중업 선생님은 월간 디자인 쪽, 산업 디자인 쪽으로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중업 선생님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창간을 계획을 하셨고 그때 창간이 되진 않았어요. 지금의 대표는 그때 당시에 기자였고 이영애 대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했던 김현옥 시장의 등장을 한번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신문기사는 앵무새 사건이 있었던 그때 그 당시에 뭐 아마 서울 몇 군데에서 테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그 앵무새 방송에 관련됐던 방송인들이 테러 당하고 그 테러의 주범이 뭐 장미동에 2명인가 3명이 살고 있었는데 뭐 다들 군인 특수부대 뭐 장교니 뭐 그래서 장미동에 계속 군인들이 살긴 살았나 봐요. 네. 자, 그래서 김현옥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전문가가 계시니까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김중업 선생님하고 김현옥 시장하고의 뭔가는 접점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뭐 관의 일을 안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김수근이 어떤 그때 이제 실세로 들어가면서 김중업 선생님에게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그 성수대교에 걸려있던 그 섬 이런 섬 몇 개하고 저자도 뚝섬 쪽에 하고 뚝섬 말고 밑에 하나 더 있었는데 압구정 개발하면서 현대에서 그걸 다 퍼가지고 모래로 쓰는 바람에 섬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이제 한강 개발을 하면서 여의도 개발을 하면서 한강 주변에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일부를 김중업 선생님이 참여하신 적은 있어요. 그 정도가 서울시에 뭔가 참여하신 게 다였고 실제로 뭔가를 하신 건 없어요. 그래서 김현옥 시장에 대해서는
김중업 어떤 조사를 하면서 사실 딱히 그 좀 예외죠, 의외죠. 김영 시장이 한 일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근데 실제로 김종업 선생님하고는 영향이 관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도 그 3일 빌딩 그게 지금 그렇지. 그 가장 그래도 그 당시에 봤었을 때 뭐 최초의 빌딩이라고 상징적인 예. 랜드마크죠. 예. 네. 그리고 김종호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빌딩과 어울리는 그 건축가는 저는 아니었다고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음.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도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김현욱 그 시장에 있었던 시기가 되게 긴 뭐 구구의 세월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몇십 년의 세월을 거쳐 나간 것처럼 예. 개발이 됐으니까, 저는 사실 그게 나중에 광주 대잔지 사건과 연결 지점에서 이 개발의 시초들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한번 그 박정희 정권이 그 결국은 경제 개발 그게 3차년 계획인가요? 그때 66년은 1차 경제개발 계획이 끝난 마지막 계획, 시점. 마지막 계획. 그 이후에 뭐 정책적인 거나 아니면 도시의 어떤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뭐 상징적인 거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현욱 시장이 한 일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사실 막연하긴 한데, 예. 도로 쪽으로 뭔가 많이 얘기가 되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도로의 체제가 뭔가 갖춰지면서 그 변두리와 중심의 어떤 격리, 위계 이런 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분화가 생각. 저는 그 지점도 여기서 건드렸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게 전차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이동도 사실은 이게 전차가 다닐 수 있는 언덕바지니까 당연히 전차가 못 오고, 전차는 성북구의 도남동까지밖에 없었고, 거기에 그 전차가 오면은 회차하는 그 흔히 얘기하는 로타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은 장이동 말고 성북동에. 성북동. 네, 한성대 있고요. 그래서 아. 거기에 90년, 그러니까 60년인가 하여튼 70년 정도를 약국을 하셨던 그 분이 계셨는데, 자기 옛날 사진들을 거기에 쭉 붙여놓으셨는데, 전차를 했던 그 전차가 이렇게 있었던 회차를 했던 그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아쉽게도 제가 이 성북에 들어올 때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마지막에 그 약국을 폐쇄할 때 그 어르신이 90살이 넘으셨는데 93세, 4세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그 휠체어 의자에 이렇게 누워 계셔서 그날까지도 그 약국을 청소하는 날까지도 나오셨던 그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뒤에도 그분을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 좋게 그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다른 곳을 가셨다고 제가 인터뷰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이제 저도 그런 게 아쉽고, 흔히 이제 전차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의 기억에서는 굉장히 아주 옛날 일인 같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장이동뿐만 아니라 이제 성북구에 살고 계시다는 거, 전차 시대에 있었던 분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장이동과 연관이 있었던 거는 그 기차역. 그 기차역 같은 경우에도 그게 역촌역이었죠. 네, 연촌역이었다가 역촌역으로 바뀌었대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장이동에 이런 개발이 일어난 가장 큰 그 어떤 지점을 뭐 예전에 한번 윤수 건축가님도 건드려 주셨고 다른 분들도 건드려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결국 여기가 그 여기 그 육사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이동하는 그 선상에서 편의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뚫기도 쉬웠고, 그다음에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거대로 성곽 밖에, 성저 심리 안에 있지만 성곽 밖에 있는 한양도성 밖에 바로 붙어 있는 곳으로 개발이 좀 덜 되면서 아무래도 역이나 기찻길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올 수 있었던 곳이 장이동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그 제안해 주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상을 더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사실 왜 또 제가 그 도로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있냐면,
도로 개발에 관심이. 도시 개발과 도로 개발, 도로 이유는- 건설. 도로 건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 김지능 가옥 바로 옆에 있던 도공공주의 묘소가 없어졌거든요. 팠다고. 예, 그게 70년대에 없어졌던 것 같은데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졌는지 그런 아무 데이터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하다못해 뭐 그 위패를 모셔놓은 모래도 어딘가에 뭐 이렇게 있으면 보통 옮기는데요. 예, 그냥 보통 혹시- 공주의 묘기 때문에 당연히 옮게 되는데 아무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공사진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대략 어느 위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역의 문화유산적인 어떤 그 역사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딴 건 안 하더라도 하다못해 거기가 이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표석 같은 것만이라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거의 이제 원천이 도시를 재개발하면서 가장 빨리 그 도로를 뚫기 위해서 그 묘소를 없애버린 거죠. 그 묘를. 그렇게 가치가 없었다는 건가요? 근데 바로 위에 북서울 꿈의 숲에는 보공공주의 네, 보공공주의 묘소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산 위에 있고 여기도 산이었어요. 언덕이었지만 산이 이렇게 구릉지대로 내려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훨씬 더 그렇게 이렇게 일자로 밀기 쉬웠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장이동이나 장이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장이산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거다라는 네.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김현욱 시장이 갖고 있었던 그런 토목적인 어떤 부분이 우리 서울시의 어떤 그 모양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꾼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 우선 김현욱 시장 넘어가기 전에 이 장이동 얘기, 이건 추측이라서 뭐라고 하긴 힘든데 여기에 군 장성들이 많이 살았다는 건 뭐 아까 그 앵무새 사건과 그 폭발 그것도 나왔지만 이들이 그러니까 그 폭발이 사실은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언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테러들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군 장성들은 통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밤에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통행금지 위반자. 뭐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야밤에 뭐 방송국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군이 이런 군인들은 그렇죠. 특히 이렇게 장성 정도 되면 그래서 그 말은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 아마도 운전사가 딸린 자가용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 당시에 판자촌이 천변에 많이 생기는데 그건 수도가 없는 상황에서 식수를 공급받기가 어쨌든 식수든 뭐 빨래할 물이든 그걸 더 편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언덕 위에 보통 생길 때 그냥 노는 땅이기 때문에 판자촌이 보통 생기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좋은 주택들이 군 장성들이 뭐랄까 자가용을 타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현욱은 66년 이후에 도로 건설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택지를 마련하고 군 장성들의 어떤 주택들이 지어지고 동방주택단지가 만들어지는 건 그 김현욱보다 먼저인 거죠. 먼저. 그래서 여기가 육사와 이 광화문 청와대 사이에 어쨌든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입지였다는 거. 그리고 이 정도 언덕이면 물론 언덕이지만 아주 과도한 언덕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주택단지로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김현욱의 개발은 장이동이 부촌으로 시작했지만 여기를 조금씩 낙후하게 만든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차가 1898년에 이제 처음 생기고 68년에 없어진 거니까 적어도 한 70년 가까이 있었던 건데 서울에 김현욱 시장이 오기 전부터 이미 사실은 전차 폐지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곽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집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외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수단이, 그러니까 전차가 그 범위를 다 커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도심에 아까 그 지도가 아니라 그 그림 보셨잖아요. 엽서 같은. 그렇게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다 몰려 살고 있다는 건, 학생들의 출퇴근 시간과,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과 모든 공공시설, 생활시설이 다 거기에 몰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자동차가 많지 않았는데도 교통지옥인 상황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그 이전에 김현욱 시장 오기 전부터 전차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자기가 이제 66년에 시장이 된 다음에 전차를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먼저 좌석버스랑 시형버스를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급행버스라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버스들은 제대로 자동차를, 국산 버스나 이런 자동차를 생산하는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책에도 잠깐 썼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합승이라고 하면 택시 합승을 의미하지만 봉고차 수준의 막 10명에서 한 많게는 20명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한 그 정도 크게 아담한 그런 거 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합승이라고 하고 그걸 버스라고 생각하고 같이 탄 거죠. 또는 마이크로 버스라고도 했고. 근데 시험버스랑 급행버스, 좌석버스라는 이름의 급행버스인데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서 드디어 그 합승이나 마이크로 버스들이 없어지게 되고. 오세훈이다. 네. 오세훈이 얼마나 따라하고 싶어. 특히 이명박은 더 따라하고 싶어 했죠. 근데 그랬겠죠. 전차를 없앤 다음에 큰 변화는 뭐냐면, 원래는 사람들이 전차에 익숙해져 있던 상황에서는 전차 종점까지 간 다음에 다시 버스를 갈아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도심에서 자기 집이 있는 데까지 한 번에 버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차를 폐지하기 전에 그 버스 노선을 미리 다 정리를 하고, 그 신문에도 당시 신문 보면 노선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정비를 했고, 이제 버스 노선이 생기면 그 다음 뭐냐, 그 버스가 지나다니는 길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판잣집도 들어서고 뭐 그냥 번듯한 집들도 들어서고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도로 체계가 미치는 영향은 그냥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노선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삶의 풍경, 도시 경관 같은 거를 다 바꾸는 거죠. 그리고 버스가 지나가는 길은 그렇게 변하지만 김현옥이 세운 다른 고가도로를 정말 많이 세웠잖아요.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고가도로 아래는 침침하잖아요. 예를 들어 아현 고가도로가 지나는 곳이다. 내지는 삼각지 고가도로가 지나는 곳이다. 청계 고가도로가 지나는 곳은 아래가 뭐랄까 조명받지 못한 상태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건설이 뭔가가 된다 하더라도 건설로 인한 어떤 발전의 효과를 똑같이 다 겪게 되는 건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서도 장소 비장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비장소화뿐만 아니라 공간을 우리가 흔히 교통이나 비장소적인 어떤 요소로만, 그러니까 이 로기스틱한 요소로만 쓰게 됐을 경우 그 역할 자체가 그렇게만 됐을 땐 도시는 정말 삭막하게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고, 거기에서 다시 복원하는 과정들, 지금 이제 사실 아까 잠깐 현직에 있는 우리 오세훈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맞나요? 아니면 지금 그냥 정치인이죠. 똥불래. 자연이 오세훈이나 또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나 사실 그 욕망의 역반대가 아니라 저는 비슷한 거를 통해서 다시 행위는 비슷하되,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다르지만 행위가 비슷하게 해서 그것들을 구현하는 게 지금 서울시 시장이나 서울시의 정책들이 아니었나. 우리가 건설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김현욱 시장 이후에는
저희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요즘에 특히 장이동을 보면은 뭐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생지구,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또 가꿈주택 사업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사기름에 예, 그러니까 뭐 이 하나의 그 장이산 안에 서로 다른 개발의 그 네이밍을 가진 것들이 막 들러붙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 없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면 볼수록 그 가장 좀 뭐랄까 서울의 단면, 아주 숏한 숏컷의 단면들을 지금 현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뭐 지금 신문 기사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2개를 가져왔는데 오늘 이제 조선일보 65년 10월 기사인데 새서울 뭐 지상부 복덕방 장위동을 이제 9번째로 싣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전에 8개는 뭔지 궁금해지긴 하는데. 저 옆방에서 실은 거 아니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앞에 이제 서두에 장위동 하면 요즘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테러 사건의 근원지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은 그리 멀지 않은 서울의 동북쪽 교외 아담한 신흥주택들이 많이 들어선 조용한 마을이다. 근데 여기 요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11km, 버스로 50분, 서울역에서 뭐 있는 것 같아요. 합승으로 40분. 네, 합승 아까 그 합승으로 작은 40분 버스. 걸린다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뭐 인구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한 17,000명 정도 살지 않을까. 많은 거예요, 그 정도. 여기 면적이 여기 가구 수가 나오네요, 같이. 그리고 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저는 어쩌다가 그 집에 아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따님이 외동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손자거든요. 아들이 아니고 외손자가 되거든요. 그 강의수 회장님의 이게는 딸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의 남편이 권영길 의원, 전 정치인 그분이고 거기에 이제 그 아들 형제가 있는데 그 장남하고 제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찾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연결되길래 너무 재밌었는데 어쨌든 뭐 삼성에서 사게 됐고 그죠? 사들였고 그때 당시 사들였던 그 당시 동방생명의 계열사가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하나증권, 삼성물산, 그러니까 진짜 어찌 보면 삼성이라는 한국의 GDP, GNP의 도대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모를 그런 막중한 기업의 지금 어찌 보면 알짜들을 동방생명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찰, 군인, 뭐 교육자들한테 의무로 교육 가입을 시키면서 그 보험금으로 이제 땅을 이렇게 많이 사들였었고 굴지의 회사였는데 졸지에 이제 뭐 부실기업 처리가 되면서 뿔뿔이 불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이 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뭐 부패 뭐 이런 혐의로 해서 이제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이제 그때 경제사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딜을 하게 됐고 63년인가요? 예, 그 신라 금관 그 사건. 뭐 그런 것들 하면서 50년대 사카린 밀수 사건처럼 이걸 딜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 음모론이 이제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여기서 다 같이 살게 됐나. 그래서 분명히 뭔가 삼성에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장위동 형성에. 예.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국민청원 동방생명의 보험금 그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금액들, 엄청난 금액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리고 어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득력이 있던데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인가 그 책에서도 당시에 이제 경상도 출신이 많은 군인들이 젊었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 군인들이란 게. 그리고 이제 월남전, 베트남전이 이제 영향이 한국전쟁도 영향이 있었던 게 군이 이제 비대해지니까 군은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되는 군들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거죠. 그런 걸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됐었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이제 참 이
이 장위동 동방주택 단지. 근데 사실 동방주택이란 유행은 없거든요. 그죠? 예, 그렇죠. 우리가 특징이 그냥 그 얘기는 하지만 동방주택이라는 건 없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동방주택 단지가 뭐 어디죠? 신길동, 신도림 쪽인가?에도 있었고 정릉도 있었고 있는 게 예, 정릉. 강남에도 있었는 거를 삼성에서 사들여서 삼성이 그 당시에 직원용 주택으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름을 뉴타운으로 그때 당시에 뉴타운으로 이름을 이미 지어가지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런 지도들도 있고 보면은 정릉, 미아리, 장위, 월곡동 이런 걸 소개하면서 당시에 이제 신흥 부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신흥 주택지들에 대한 소개들이 김영욱이 심심찮게 닦은 도로를 타고 이렇게 성장한 동네들인 거죠. 저게 다. 재밌는 게 이 책에서도 지금 그 변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삼양동이라든가 화월곡동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게 아까 이제 김영옥이 그 서울시장이 돼서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장희동의 그 부촌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일반 주거 그 촌으로 이렇게 이렇게 서서히 낮아지는 서서하게 낮아지는 그 요소가 됐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러한 변두리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하고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 책에는 약간의 저는 그런 요소를 발견하긴 했지만 아까 연희동 같은 경우나 뭐 아현동은 조금 더 일찍 개발됐긴 했지만 뭐 방식들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은 뭐 아파트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이제 그 시작점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사이에 좀 더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사는 서민층과 빈민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주거지 분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판잣집도 있지만 안정적인 서민들도 있고 도시형 한옥에서 예, 제대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부촌도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아파트가 같은 경우는 정말 서민용으로 지었는데 예, 그게 뭐 지금의 아파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만 주고 안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예,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빈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딱지를 팔고 떠나고 근데 그래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은 빈민보단 나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뭐 중산층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아파트가 아까 강남 아파트랑 이런 데를 전전하시면서 어렸을 때를 사셨다고 했는데 아파트가 진짜 각광받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후반에서 네. 80년대가 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70년대는 인식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품질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붕괴 사건들도 있었고 그죠? 김영욱 시장이 물러나는 대통령이 계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에 살았던 군인들을 봐서 집중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여의도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군인들을 그쪽으로 의무적으로 이전을 시켰었고 선입주 모험을 모아야 된다. 강남도 많이 가져왔나? 강남으로 원래 순서가 여의도가 되고 네,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면서 이 빈자리들을 이제 군인이 떠난 빈자리를 그 당시에 일반인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방송 관련이거나 혹은 기초 산업에서 이제 공장들 막 생기면서 그런 기업주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도로가 닦이면서 도로에 들어가는 휴게소의 주인이 여기 주인이 됐고 그 전에 군인이거나 했을 건데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변화가 되고 상계동 이쪽 이제 중개하계가 또 그때 80년 들어가면서 개발되니까 여기 있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저는 그게 결정타였다고 생각해요. 교통망 같은 것도 저쪽으로 옮겨버리고 그런 셈이죠. 결국 여기가 이렇게 어쨌든 급속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거지의 쇠락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에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그 상계동 아니요 그 전에 강남 개발. 강남 개발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인터뷰 해봐도 그렇죠. 특히나 동방주택단지에 있었던 먼저 이사를 많이 가셨네요. 부자들은
70년대 중반에 쫙 다 빠져가지고 다 강남으로 넘어가고 부자는 이제 이 동네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들. 그래서 여기에 20년째 사는 분들을 질문을 해보니까 자기들은 저기 건너서 살던 거예요. 북해안 맞아요. 쪽으로 맞아요. 건너 그렇게 살다가 오신 분이 올라와요. 오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늘 이제 살고 싶어 했던 집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분운동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아, 재밌네요.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를 한번 놀러 왔어요. 그 관람을 왔어요. 근데 아빠는 한 나이가 30대 중반, 그리고 아이는 6살 됐는데 이제 아빠가 듣고 들어오면서 아빠도 이런 집에 살았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주호 건축 문화의 집처럼 생긴 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본인이 세종시에 가서 사신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좋은데 사시네. 그래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살면서 아이한테 이런 집이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정원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얘기하신 게 재밌었어요. 자기가 장이동 성당 근처에 살았었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살다가 건너편으로 다시 이사를 온 그 케이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게 어떤 순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때가 있었다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니까 네. 똑같은 동방주택 단지도 주민들이 아래 그 동방단지, 아래 단지, 윗 단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필지 자체도 지금 장이동 고개를 그 기준으로 해서 위에 필지가 크고 아래는 좀 작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살았고 여기는 정말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미시장이 재밌었던 게 질문도 그렇게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부자들이 가는 시장이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이 가는 시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장미시장에서는 다 어울렸을 그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 중에 나왔던 예를 들어 여의도 시범 아파트 71년, 73년 남서울 아파트 반포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경춘선의 성북역 구간이 철거됐다는 것은 석탄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그 마지막에 어떤 뭐 신호기도 하겠죠. 그 털에서 연탄은 계속 필요하지만 이문 연탄 단지가 경기도 수도권에 그 난방 재료를 공급하던 뭐 어쩌면 물류 기지였다는 거였고, 그리고 뭐 이제 그린벨트니 국토종합개발계획 1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석유 파동이 73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앞서 말했지만 이제 기름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기름이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정부가 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연탄 보일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또 뭐 이렇게 개발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런 시절이 이제 쭉 지나가다가 여기 사실 다 관련된 얘기라서 하나 얘기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76년, 7, 8년 사이에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거죠. 단독주택과 아파트 건설 비율이 역전된 시기가 그때 이제 76년, 7, 8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때가 뭐 부동산 경기의 최활성화가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단독주택이 어디까지를 그때 당시에 단독주택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외국에서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75년에 민방위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미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제 동방부동산에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도로를 닦는데 자기가 이제 관여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주민이 뭐 20% 내고 뭐 국비가 뭐 80% 뭐 어떤 비율로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제 사업을 땄는데 일을 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방위를 동원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훈련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뭐 놀면 뭐하냐 이거라도 하자 해가지고 뭐 주민들이 밥도 만들어서 주고 일하는 동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닦았다. 그래서 자기는 표창장도 받았는데 이제 옛날이니까 가능한 안 알아줘서 그래서 딱 그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꿈도 못 꾸는 이야기라고. 재밌는 게 여기 지금 저희 저희 직원분도 그런 증언을 해주셨지만 옛날에 여기는 장군 동네였다고 그러면서 차들 이제 앞에 운전기사들이 닦거나 아니면은 여기 앞에 조그만 군인들이 이렇게 주거할 수 있는 좀 작은 주택들이 쪽방처럼 된 게 쭉 이렇게 주차장이 옆으로 쭉 나 있거든요. 부사관들.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부사관들이나 아니면 이런 군인들이 거기에서 살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지금은 생활 공간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냥 민간,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공간인데, 전 사실 그게 약간 법적으로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국가가 갖고 있었던 건물이거나 아니면 주택이었을 텐데, 그것들이 그 민간한테 팔리게 된 건가? 뭐 아니면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됐나? 원래 주택은 동봉주택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개인이 소유. 개인 소유로 이미 넘어갔었던, 그때 이미 개인 소유였던 네. 거, 원래가 개인 소유였고 네. 저 그걸 밑에 개인한테 그러면 준 작은 거죠. 주택들은 그럼 또 개인. 개인이 소유. 군인이라는 개인한테 줬던 뭐 줬거나 군인이 샀던 거였을 거고. 그래서 이제 추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굴뚝 위에 독수리가 이제 올라가 있는 집이 하나가 있고, 이제 4층 아까 전에 그 문희가 살았던 집에는 3층에 이제 거북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육사가 그때 당시 더 강했단 말이에요. 3군 중에 육군이 제일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해군하고 이제 공군 장군들도 있는데 대놓고 자랑은 못 하겠고. 아, 그게 독수리와 거북이 차이입니까? 독수리와 거북이를 그런데 하나씩 지나가면서는 안 보여요. 이렇게 봐야지 거북선이 엄청나게 커요. 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네. 이 동네는 그래서 이상한 그거 장식을 다 아닌가. 한다. 다니면서 이 동네는 장식성이 엄청 뛰어난데, 이 동방주택 단지는 근데 참 이상한 장식이 많다 생각했거든요. 추측으로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북선이 보고 있고 요 싶어요. 앞에는 봤어요. 아니 조금 가시면 보여요. 여기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한 마리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9년 사마상훈이 월계동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이런 게 저는 이제 좀 확대 해석하는 경우 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팩트 체크 되신 건 아니죠? 이거를 누가 대답을 해주겠어요? 사마상훈 월계동 이전이 장미동에 아니 거북이랑 독수리. 그거요. 그러니까 없죠.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게 그 원래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못 만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인은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 집이 문희,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이 집이 문희가 살던 집이다. 이거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거는 등기. 되는데, 예. 근데 그 문희도 신축이 아니었고 문희도 살던 집을 사서 들어간 거라서 문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저희가 이제 빨리 70년대를 넘어가니까 네. 아까 네.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은 사실 김중환 선생님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아니요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 약간의 김현옥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김현욱이 근데 그 김현옥. 김현옥 시장과 김중업의 어떤 관련성 아까 말하신 그 3.1비리인 것 같아요. 정도? 어쨌든 왜냐하면 66년에 김현옥이 이것도 팩트 체크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닌데 그 김수근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시계획이나 이제 여의도나 이런 데 관계했으니까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도쿄 유학이나 이런 데서 그 누구 김조도 아니고 참조했다고 참조를 했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손정목 선생님 책에서 읽었었는데 그러면 근데 이 시기에 특이하게 김현욱 시장은 미국식 그 모델을 가진 그런 어떤 도시계획가들, 도시계획가들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 논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를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미국식의 자동차가 달리고 고층 건물들이 마찰로들이 서 있고 뭐랄까 그런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을 서울 속에 구현하기를 꿈꿨다라고 이제 생각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정부 종합청사 지금 광화문 일대가 그 고층 건물로 들어서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중앙일보 그 중앙 매스컴 센터 건물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정부 종합청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설계를 한 거고, 그렇죠. 건축 설계도 그렇게 한 거고, 뭐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으로 유명한 IMPA 같은 경우도 한국에 와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그 범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거기에 의뢰를 받아서 IMPA가 한국에 와서 그런 것도 했었고 대부분의 도시에 예를 들어 건축에서 김수근 같은 사람이 했던 거는 일본 모델이었는데 가까운 데서 했는 건데 실제로 작동했던 거는 어찌 보면 미국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일 빌딩이 그런 고층화의 당시 고층화의 어쨌든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단합 빌딩이나 그 국제화재 이런 건물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당시 시류랑 굉장히 잘 어쨌든 김중업이 만난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그 시대를 잘 읽고 타고난 뭐랄까요 거기 잘 따라가지는 못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만났던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은 이제 저는 이제 예언자라고 제 책의 챕터에 그렇게 썼는데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어쨌든 누구보다도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걸 보셨던 분이죠. 그렇죠. 김수근 같은 사람들은 일본 정도 가서 봤던 거였지 형성될 때 자기의 어떤 자아나 철학 같은 게 형성될 때 근데 김종업 선생님은 이미 북한에서 만주 쪽을 해서 형님으로부터 안창호나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유럽에서 배우고 온 선생님, 미술 선생님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부터 이렇게 많은 걸 이제 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일찍 시도를 했었어요. 많은 것들을. 대한항공의 동체 디자인 이런 거 있죠. 로고 만들고 이런 것까지 막 제안하셨으니까 김중업 선생님이. 그 시기에. 그러니까 뭐 디자인 잡지 같은 거. 산업 디자인. 그래서 뭐 한번 이메일에서도 얘기는 하셨지만 3일 빌딩의 어떤 그런 것들이 뭐 미국식 어떤 모델 뭐 이런 것들 고가도로 앞을 완전히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쫙 그 빌딩에 서 있으니까 이 건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은 또 그러니까 그 미국식 모델과 일본식 모델의 어떤 충돌인 건데 이 건물은 이제 남대문 옆에 있고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끝났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남대문 주변에 롯데도 있고 이 도쿄 호텔도 있고 사실 이 제목하고 이제 어울리지 않게 그 당시에는 일본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하던 시절이었는데 한일협정, 뭐 정상화 이걸로 근데 설계는 이게 먼저였어요. 김종업 선생님이 늘 프랑스에서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이걸 구현을 하신 거거든요. 저게 호텔이 먼저 그럼 3일 빌딩보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텔이 아니었고 국제해상화재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아마 이것을 뭐 빌려주거나 팔거나 뭐 하면서 일본 자본이 들어와 뭐 초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감추고 있다가 뭐 신문에서 보도가 되면서 뭐 이렇게 좀 시끄러워졌어요. 기생관광 문제가 심각할 때라서 그랬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일본하고는 나온 거는 일본하고는 뭔가 안 좋았던 시기였어요. 딱 그 기생관광 문제가 터질 때랑 일치하는 것 같은데. 저게 서울 도쿄 호텔. 도쿄는 지금도 있는 그 기업인 거죠, 일본에. 이 호텔은 국보 1호인 남대문 바로 옆에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죠. 조선시국 입구에 상륙했다. 이름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남산이 그때 신궁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끄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75년까지 이제 70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봤었고. 지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앞서 그걸 빠뜨렸었네요. 김종업 선생님이 이제 완전히 김수근의 등장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김중업 선생님이 약간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사카 세계 박람회가 건축가들에게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무대였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 뉴욕 박람회에서 김중업, 그럼 오사카의 김수근이라는 거는 그게 상징하는 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권력의 이양이네요. 뭐 이양? 퇴출. 그리고 7대 하여튼 계속 박정희였어요. 근데 53.2%고 김대중이 45.2%로 이게 시끄러웠던 선거였던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중요한 게 김중업 선생님의 형님 김광호 선생님 서예가 엄청나게 유명하신 그 서예가 선생님이 미국에서 이제 김대중 지지 운동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거든요. 흥사단 쪽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부산 흥사단, 남가주 흥사단을 창립을 하신 분이 김광호 선생님입니다. 거기 이제 아마 김종호 선생님이 좀 심부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첩에 보면은 비밀 회합의 어떤 지도 같은 것들하고 명단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뭐 거침없이 말하시는 분이라서 좀 그렇게 눈밖에 나지 않았을까.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광주대단지가. 어디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선산이 있어서 선조들의 그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갔다가 이렇게 워낙 큰 지역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뭐 좀 안 좋게 뭔가를 얘기를 하시다가 그게 동아일보에 뭐 이렇게 낙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당시에 보면은 김종호 선생님 근처에 있던 분들이나 나중에 전문가가 되신 분들 중에 신문사 기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김종호 선생님이 프랑스에 있을 때 글을 고정적으로 실어줬던 뭐 서울신문이나 거기 주필 뭐 이런 사람들이 다들 이제 뭐 관련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강제 출국을 이제 당하고 이 얘기도 제가 조금 더 파봐야 될 것 같은 게 주민등록제하고 이 3개월이라는 게 거기 뭐 이게 그냥 3개월 여권을 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뭐 보도 찾아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민등록제 하면서 네. 나갈 때 뭐 이거 이상 뭐 안 된다 그랬던가? 뭐 잘 안 보이는 3개월. 네, 강제 출국 당했는데 3개월 여권을 가지고 이제 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강제 출국일까 아닐까 하는 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 보면은 자발적으로 뭐 강제 출국, 강제 출국이 꼭 이렇게 뽀에 싸서 던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짧게라도 네. 그래도 이게 이제 저희가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 책을 읽거나 또 다 알기 때문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야기 속에서만 이제 일어난 일인지를 알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가 도대체 왜 여기서 튀어나오지? 뭐 이런 광주가 그 광주인가? 뭐 이런 얘기 전라도 광주가 경기도 광주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김중업 선생님이 어떤 반응, 아까 뭐 언론에 이제 얘기한 노출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번 단락은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예, 광주 대단지 사건은 당시로서는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제 책에서도 두 개의 어떤 당시 도시개발의 파국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제 어쨌든 와우 아파트로 그렇죠. 상징되는 시민 아파트가 붕괴했다는 거. 그거는 그래도 성수대교가 붕괴하거나 했을 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하면서 그런 부실공사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와우 아파트는 이렇게 재상기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어서 많이 알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바로 서울 네, 한가운데서 일어났으니까. 근데 광주 대단지는 그 광주는 경기도 광주군에 있었지만 지금의 성남에 가깝고 성남에 위치해 있고 난 사실 73년에 성남시로 그 지역이 승격되는 것도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196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제 도심에 있는 판자촌의 빈민들을 강제로 철거해서 여러 지역들로 옮기는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 불량주택 단지 같은 것도 만들고 아까 뭐지? 백사막이요? 네, 그런 것처럼 하는 것 예를 들어 그게 한 번에 옮길 때에는 핑계가 보통은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해를 당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확 옮겨줄 수 있거든요. 화재가 났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도 강제로 옮기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강제로 주거지로 옮기는 거죠. 철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닉슨 대통령이 오니까 뭐 멋있게 보여야 들어오는 길 주변에 닦아야 되니까. 용산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깨끗하게 보여야 용산역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용산역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광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로 아예 거기다 땅을 조성하고 특히 청계천 쪽에 사람들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예.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김현옥 시장이 선심성으로 광주 대단지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도시 빈민들의 집을 철거해서 이 철거민들을 강제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기에 공장도 짓고 공장을 지어서 너희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땅을 불화해서 너희들이 살 가족도시라고 공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초의 신도시 구상이기도 했어요. 직접 문제들. 예. 그렇죠. 그런 뭐 여러 가지 구상을 발표를 해서 사람들을 이제 구슬려서 거기로 실어다 날라서 옮겼는데 실제로 공장이 한 3개인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예, 제대로 확인도 안 돼. 있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 공장에 몇십 명 일하는 공장 정도로 거기에 인구가 뭐 10만에서 20만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단하시네요. 근데 예,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했던 게 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조선 동화 이런 신문들마다 인구 추정치가 다 몇만씩 차이 나거든요. 근데 최소가 10만이고 많으면 20만도 넘어가는 예, 그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겠죠. 근데 보통 한 사람당 그러니까 한 가구당 20평의 땅을 불화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들을 데려갔는데 아까 뭐 6평에서 10평 사이를 8평. 20평은 꽤 넓은 거거든요. 그쵸. 국민주택도 15평 이래도 넓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불화해 준다고 했는데 해서 이제 그걸로 홀려서 데려갔는데 원래 서울시가 그런 일을 벌일 때는 딱 한 평에 100원씩 샀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선거 전에 이 사업을 실시를 했다가 선거 끝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관과 민이 합세해서 부동산 투기가 거기서 대대적으로 광주대단지에서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평당 단가가 무지하게 올라가고 나중에 실제 그 뭐랄까요? 그 대금과 아까 그 사람들이 불화받은 땅에 대한 어떤 대금과 그리고 뭐랄까 지방세에 해당하는 그런 세금 고지서와 이런 게 나온 건 평당 100원이 아니라 한 평당 한 4, 5천 원 정도의 이제 몇십 배네. 예, 제가 지금 이런 거 진짜 방송이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편집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찾아가면 검색하면 됩니다. 아, 예. 지나치게 네. 측정해서 많이 올랐다. 많이 실제로 올랐고 오른 땅 가격이 올랐으니까 오른 가격에 이제 그런 고지서를 보낸 거죠. 그래서 한 달 내에 너희들이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낸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래 성남에도 좀 잘 사는 원주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직접 불화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철거민들은 실제 일자리가 있는 서울은 너무 머니까 딱지를 그러니까 전매 이제 땅 입주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판 거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매 입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원주민 아래에 그 땅 불화받은 사람들, 그 아래에 또 전매 입주자, 그 아래에 또 거기에 새들은 세입자라고 하는 위계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서울시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시위도 벌여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 71년 8월 10일에 서울시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 날 약속을 했는데도 서울시장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한 1시간쯤 기다리다가 결국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한 건 정말 폭동을 일으켜서 옆 건물에 가서 토지대장과 같은 서류들을 다 불태우고 건물도 불태우고 지나가는 차도 붙잡아서 정말 모든 걸 다 뺏기고 물러날 지경이니까 왜냐면 전 재산을 털어서 입주권을 샀는데 입주증을 샀는데 거기서 쫓겨나갈 예정이니까 거기 사람들이 거의 막막한 심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행동들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전기가 된 게 어쨌든 당시에 이제 김현욱 시장이 시민아파트 붕괴, 와우아파트 붕괴로 물러난 상황이라 양택식 시장이 있었는데 뒤늦게 달려와요. 자기는 비가 와서 늦었다고 하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막힐 상황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비가 온다고 해서 근데 와서 결국 대책위원회의 모든 조건을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끝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야 이들이 해산을 했으니까요. 근데 결국 요즘 연구자들이 평가를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의 요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나마 그 딱지를 산 사람들 돈이 있었던 사람 그렇죠. 돈이 그나마 거기서도 약간 상층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그게 타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최초의 도시 빈민 봉기였고 저는 지금 폭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4.19를 혁명이라고 부를지 의거라고 부를지 뭐 시민 한 거라고 부를지 다 분분한 것처럼 이것도 이것도 아직 용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중립적으로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는 식으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미 그 여러 목동 지역이나 이런 데로 그 이전에 쫓아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80년대 도시 빈민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건데 그 이후 이 광주대단지 사건은 박수정의 정권이 다시는 도시 빈민들을 한 곳에다 이렇게 몰아넣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몰아넣으면 사람들이 언제든 문제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반사회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그거에 관련돼서 김종원 선생님이 글을 쓰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렇게 뭐 글을 썼는데 제가 이제 연구했던 김종업 선생님은 그다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를 뭐랄까 정량적인 분이라기보다 정성적인 분,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나 이성애보다 감성에 이제 좀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좀 나눈다면은. 그래서 그런 글들에서도 사실은 모르죠. 뭐 그게 약간의 어떤 그쪽의 분야의 실제로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 혹은 정책의 전문가 입장 그런 쪽의 전문가 입장에서 좀 정량적인 글을 썼으면은 정책을 제안한다든가 그랬으면은 뭐 미운털이 그렇게 깊게 박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김종원 선생님이 그냥 휘둘렀던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떠나게 됐다고 해서 요즘 이렇게 미화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뭐 어디 지금 안국동에 있는 그 건물에 거기에도 현판을 세워놓고 거기에 뭐 광주 대단지 사건의 배후로 주목되어서 뭐 어쩌고 적혀 있어요. 배후에서는 없었어요. 김종호 선생님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미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미화가 된 것들이 많아요. 3.2 빌딩 같은 경우도 미화가 된 게 많고 그래서 후대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팩트 체크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정확하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말을 이제 증폭시키고 반복을 이렇게 되풀이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4차를 읽기와 쓰기라는 이름으로 뭐 건축을 할지 문화를 할지 뭐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와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까지의 증언들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각 연구자별로 그걸 보는 견해도 좀 많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 뭐 아직은 알 수가 없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잘못됐는지 안 했는지 팩트 체크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 또 우리의 판단 기준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들이 어쨌든 그 김종업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서도 뭐 어쨌든 일부 공백기를 남긴 하나의 계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그분이 뭐 그걸로 이득이 있었다면야 우리가 별다르게 할 얘기가 없겠지만 그걸 통해서 또 그분의 인생에서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분이 했든 안 했든의 그 가치보다는 판단 기준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저가 그렇다고 김종원 선생님의 어떤 그 의중을 아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시민 아파트 붕괴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많이 준 거지만 광주 대단지 사건은 그래서
박태순을 비롯해서 당시 신문 기자나 이런 사람들,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취재를 하러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그러니까 전태일 사건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광주 대단지 사건도 그런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인 문제에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사회적인 참사라면 광주 대단지 사건과 전태일 분신은 정말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태도를 이렇게 뭐랄까요, 하여튼 판가름 짓게 하는 어떤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였기 때문에 김중학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그렇게 쓰셨다면 비판적인 시각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광주 대단지는 88 올림픽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아니고 88 올림픽대로 그 남단에 그게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서 광주로 연결되는 그거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도시 공간에 어떤 변화를 준 사건이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 약속으로 그 도로도 설치가 된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지금 분당이 사실은 뭐 강남 못지않게 그 가장 높은 그 토지 그 금액을 갖고 있는 천당 분당이라고. 분당이라고. 근데 절대로 분당시로는 안 해주거든요. 성남시 분당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 도시 빈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도시 그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성남이라는 곳이 이름을 다시 또 회복하게 만든 그 곳이 지금 천당분 그게 구성남이 있고 그렇게 분당이. 근데 분당 사람들은 또 성남시로 불리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꼭 이제 분당으로 하고. 요즘에 그게 또 역전됐습니다. 왜요? 판교시가 생기고 그쵸. 나서는 판교. 그쵸. 판교가 생기고 나서는 또 이제 판교라고 이제 얘기할 만큼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신도시별로 이제 또 펼쳐지게 되고 사실 이제 70년대 이제 여기 이제 장이동 이게 얘기가 나왔지만 인물들 뭐 이런 살았던 인물들뿐만 아니라 강남에 개발이 되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의도 살던 군 장성들이 강남을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강남에도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살았어요. 제가 이제 아까 생을 전전하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 보면은 그 당시에도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연예인들. 여쭤봐도 되나요? 저도 이름을 예전에 이제 약간 가곡처럼 노래를 부르던 아니 동네예요. 동네요. 동네요. 네. 잠실 5단지. 그 다음에 뭐 대치동.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잠실을 1, 2, 3단지, 1, 3, 4단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순서대로 산 거죠. 나중에 5단지까지. 연탄하는 데부터 사셨어요. 돈 많이 버셨겠는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근데 재밌었던 게 제가 그래서 같은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잠시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분양하는 날짜와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럼 저는 제일 큰 딸이어서 미리 저쪽에 다른 동네 엄마 친구네 집에 가서 살다가 위장 전입했다가 다시 전화로 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너무나도 저는 버라이어티한 국민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바로 아파트. 아까 얘기한 이제 뭐 그걸 우리가 강남 개발의 신화죠. 그리고 저도 사실 잠실에 살았다 나중에 그 대치동 강남으로 갔었을 때에 그 언덕바지에 있었던 수많은 아파트들의 그 물결치는 그것들을 봤었을 때 여기는 별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더 이제 마지막 마감하듯이 이제 아파트 얘기로 넘어가면서 저희랑은 좀 아파트 지금 김중건 선생님이랑 관련이 없지만 지금 장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재밌습니다. 좀 전에 근데 그 문의 사진의 배경이 여기 장이동 집이에요? 동글동글 거북선집. 동글동글 돌 있네. 아니 동글동글 돌 있는 공용주차장 저기 이미자가요? 예, 이미자가 동글동글입니다. 예. 이미자 선생님이 사셨던 집도 장이동에 있고요. 문희가 살았던 집도 장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장만 살았던 집도 있고. 고바우 뭐. 예. 재밌는 게 이종환 디스크 자키 이종환. 그렇죠. 이종환 선생님도 있었고.
그래서 자 정리를 조금씩 하시죠. 예. 그래서 뭐 이 장위 쇼핑센터, 뭐이 슈퍼마켓 얘기도 네. 있었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이 아마 이걸로 이제 유통의 그때 변화가 있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문희의 은퇴는 영화의 이제 시장의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시장이 이제 변한 것과 문희의 은퇴는 같이, 왜냐하면 트로이카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더 이상 이제 인기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70년대는 사실 김중업 선생님한테는 해외 생활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다지 알려진 게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그랬다더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만 했지 실제로 그런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교에 교수로 있었고 뭐 로드아일랜드에 교수로 있었다 그랬는데 하버드에 제가 연락을 해봤었거든요. 아, 그건 진짜로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없다. 연락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아드님도 그 얘기를 이제 전달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드님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모르는데 사실 아드님이 미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김일효 선생님은 한국에 계셨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모르시는데 뭐 그때 학장이 르꼬르비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김종호 선생님에게 넘겨주고 가시려고 했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팩트 체크가 다 된 거예요. 이미 이제. 그런 사람 없었고 그때 학장은 그 사람이 아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증언들 이제 그 뭐 로드아일랜드 학생의 증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학생들한테서 이거를 사서 가져가서 팔았다는 소문이 이미 학교에서 돌았었고 김종업 선생님이 영어를 못해서 대화가 안 됐었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사실은 프랑스에서 얼마를 지내야지 언어가 어느 정도 된다. 그게 돼야지 사실은 뭔가 맞아요. 교류가 있고 한데 영어와 불어가 사실은 안 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해외 인사들과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수첩에도 막 영어가 막.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사. 필사입니다. 영어 공부를 한 문법 이런 것들이 근데 공부를 아까 자식 공부 계획표는 네. 위에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필기체로 막 위에 막.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와중에 이제 백남준, 뭐 존배, 김차선 뭐 유명한 이제 예술 쪽에 유명한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회사를 막 만들고 존 케이지 뭐 이런 뭐 진짜 음악 뭐 미술 쪽으로 해가지고는 종합 뭐 이상한 회사를 막 만드세요. 그분들하고 뭐 동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나이지리아 같은데 이제 뭐 사업도 뭐 이제 하러 가셨었고 제주도 오라 관광 휴양단지 구상을 위한 방안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게 제주도 관광 개발과 함께 이제 뭐 맞물려서 이 시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60년, 70년대부터 단독주택 아파트가 이제 역전됐고 중산층이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중산층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산층이 이제 고객이 된 거죠. 거기가 서울 시민반이 아니고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이제 투기를 해가지고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 출신의 이난영 이 자매들과 이분들이 이제 강남에 있는 그 강남역에 바로 보고 있는 검은색 그 건물이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둥글게 지금 철거됐나? 뭐 그랬을 거야. 그 건물이 무역재가 건물 말씀하시는 이난영 이 일가가 김중업 선생님에게 거의 뭐 한 대여섯 개를 맡기고 친구들한테도 소개하고 그래서 민병철의학원의 민시주택이 그 집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유한 중산층들을 이제 소개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역재가 그 건물에 있었던 스테인글라스가 결국은 저희와 김중업 건축 맥락이 같은 거네요. 설계를 맡긴 게 아니고 이제 이때 등장하는 중산층들이 심지어 있었는데 여기에 적응을 못 하신 게
이분들은 이제 그걸 하시는 거죠. 김수근한테도 의뢰를 하고 김주업에게도 의뢰를 하고 여기도 의뢰를 해서 받아가지고 싸고 좋고 말 통하는 사람한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가. 근데 김종업 선생님이 그전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건축자의 관계가. 그냥 바로 1대1로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 보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피해도 많이 받으셨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고 네.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뒤로는 이제 적응을 못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강남 개발이 남긴 건 김중원 선생님의 그 상실. 그래서 뭐 강남 개발이 된 것 중에서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이제 강북을 막았으니까 강남이 개발이 된 것도 있고 그 계기는 또 이제 김신조나 이런 것들 얘기도 이제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들 연결되는 거죠. 우리하고 지금 당장 관련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김종업 선생님이 귀국을 78년에 하시는데 이게 또 이제 미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돌고 있냐면은 박정희가 죽고 난 뒤에서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어요. 박정희 79년이거든요. 그렇죠, 79년. 그러니까 사실 1년 전에 들어오셨는데 이게 미화가 돼가지고 희한하게 이건 사실 팩트체크 되게 쉬운 게 신문에 보면은 귀국하고 난 뒤 인터뷰도 하셨고 막 해가지고 기사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알려지긴 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좀 다른 이야기로 그 70년대부터 78년도 곧 72년도부터 여기 이제 그때 분류를 남기신 거는 요때 한국에서 강남 개발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어차피 주거 환경을 다시 만드는 거, 아파트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 나왔 투기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개발의 이제 경제 개발을 통해서 돈이 이제 많아지고 나서 사실 한국에서는 그 외의 산업 구조나 아니면 경제 산업이라고 하는 게 꼭 생산에만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주식이라든가 금융 산업이라든가 뭔가 이제 그 또 다른 산업들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중 못했을 거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제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땅을 투기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속도 우리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빨라서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든가 뭐 아니면 정부적인 정책이 뭐 아무래도 이런 땅을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에 유리한 어떤 부동산 정책을 썼다든가 뭐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 다른 어떤 거대한 뭔가 안 보이는 뭔가? 안 보이는 어나더 그 정책에서의 어떤 그거 베이스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모든 욕망을 아파트로 하는 데서 그게 올라서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강남 아파트 중산층 이게 이 키워드도 사실은 아까 제가 60년대 초반과 후반도 구분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70년대와 80년대 초반과 후반과 90년대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근데 70년대 경우로 얘기하면 전원주택에 대한 욕망도 강하고 아파트에 대한 욕망도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서 약간은 어느 정도 점점 비등해져 가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근데 아파트가 완전히 전원주택을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전원이라고 꼭 얘기하면 안 될 거고 단독주택을 완전히 앞지른 건 저는 80년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모든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사람들의 어떤 심미적인 측면에서까지 만족도에 생활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근데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부동산 투기를 정부가 조장한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새롭게 개발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TV에서 그 무슨 취재 프로 무슨 시사 2580 같은 데서 취재 나갔잖아요. 강남의 그 유명한 알짜배기 땅이 왜 아직도
놀고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미 권력자들이 나서서 그걸 사들이고 그리고 뭐 심지어 손정국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책에 뭐 그들이 헬기 타고 나가서 저기부터 저기까지는 뭐 냈다 뭐 내지는 그래서 비자금 조성하고 네. 예, 뭐 그런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사실 이 76년 이전까지는요 부동산 투기의 중심은 땅이에요. 아파트가 아니라 땅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대단지에서도 땅을 사고 판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76년 이후에 74, 5년을 거치면서 그 중동 건설 붐 덕분에 그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그 돈이 70한 5, 6년 지나면 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요. 그래서 76년에서 78년 그 88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완전히 이게 팽창을 엄청나게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그때는 아파트 투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주택은행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제대로 이제 아파트 청약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시기가 딱 70년대 후반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쯤에 사람이 왜 주택은행 앞에 줄 서서 청약하려고 예, 맞아요. 그때는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주택은행. 그래서 아무튼 그게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를 전체로 하기는 하기는 어렵다고 불가능하다. 그래도 흥미로운 지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땅을 투기하다가 이제 아파트를 투기하면 되는 거죠. 아파트를 왜냐하면 그 79년까지도 신당동이 일제가 개발한 그 문화주택지였잖아요. 신당동의 땅값이 여전히 압구정동보다 더 비싸요. 그렇지만 상승률, 그러니까 투자 상승률은 압구정동이 더 높은 거죠.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비싼 집을 사는 것보다 상승폭이 더 큰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학자가 좀 여러 가지 아시네. 저는 작년에는 여의도를 조사했고 그 전년도 18년도에 반포주공을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 그런 얘기 해주실 거 아파트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아까 전에 이제 김현옥 시장 때 시민 아파트, 와우 아파트 이런 것들도 얘기했지만 그때의 아파트는 정말 서민들을 갖다 넣는 곳이었고 어쩔 수 없이 주거를 대책을 마련하는 곳이었고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곳이었는데 심지어 그 3일 아파트 3일대로 옆에 있던 3일고가 옆에 있던 3일 아파트도 그런 자재 같은 걸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집 골조만 해주고 안은 알아서 중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아파트 한 층이 공동수도에 공동 화장실을 그러기도 하고 진짜요? 알아서 타일 붙이고 알아서 도배하고 써야 되는 그런 아파트 구조가 다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맨션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 조금 인식이 좀 좋아지다가 그 여의도 개발하면서 제일 처음 들어간 시범 아파트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최초로 고층 아파트가 생겼고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이제 연탄 떼지 않는 보일러를 쓰는 아파트가 와서 이제 저희가 여의도 조사할 때 보면 초창기 입주하실 때 대단하시죠. 빈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오기 싫었는데 여기 너무 변두리여서 교통편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쨌든 시범 아파트에 들어오게 됐는데 시범 아파트는 그때 당시에 강남에 준하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80대 후반에 그 여의도 거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왔는데 여자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고 그런 뭐 치맛바람도 드세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운전하는 사람도 없을 때 차도 별로 없을 때인데 여자가 운전하고 뭔가 뭐 바로 옆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울산, 부산을 쉽게 가고 고속버스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런 그런 동네여서 그런 아파트 하면 중산층 이상 부촌이라는 느낌이 들게 했고 또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포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5층에 저층 아파트였지만 거기도 서울대 교수 특별 분양 같은 걸 하면서 교수들이 대거 입주를 먼저 하고 특별 분양도 그렇고 특별 분양 한 동인가 두 동을 따로 특별 분양을 해서 서울대 이제 그
그 네, 해화동에서 그 캠퍼스 관악으로 옮기면서 75년에 옮기거든요. 예, 그 선생님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셔틀도 돌아다니게 돼요. 뭐 반포주공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무슨 교수들, 네. 뭐 의사들, 무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자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평수도 크고 그래서 아파트 하면 고급집. 그리고 다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주택에서 왜 여기를 이사하셨냐, 그렇게 해화동에 큰 집에 있다 왜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언제나 24시간 사시사철 온수가 나오고 연탄불을 신경 쓰지 않고도 따뜻하다는 게 당신들은 너무 매력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식주거이고 고급이고 여의도 광장 아파트도 70년대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인데 지금보다 지금 보기엔 조금 낡아 보이겠지만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지금의 아파트와 다르지 않았는데 70년도에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나 여기가 혁신이었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서울 사람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도 편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파트 단지의 성공은 결국 여의도도 당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거주민의 70~80%에 달했거든요. 반포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건 당시 대학 진학률이 사회에서 5%에서 10%도 안 되는 사회에서 엄청난 뭐랄까 고학력 전문직들이 그 섬안에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그러니까 압구정동도 결국은 그 비리가 터지면서 거기를 팔지 못하고 강제로 그 사람들이 다 그 부유층이 같이 살게 된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생활의 편리성과 그 다음에 고학력 청류층의 집단 거주 그게 하나의 어떤 논리라고 보긴 힘들고 많이 이제 많은 요소가 얽혀있다는 게 얽혔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 골조만 있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타일을 만드는 회사도 얼마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봤듯이 뭐 세탁기나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실내를 채울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인들이 알아서 수입해서 써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뭐 해외여행 자유화 뭐 이런 것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맞물려서 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학의 어떤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정비되고 그 첫 세대들 혹은 뭐 뒤에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될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일자리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또 그 정도의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에 대한 좋은 네. 이미지 변신의 계기는 어쨌든 여의도 시범이었던 것 같아요. 여의도 시범. 저는 그런 게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얼마 전에 여기 집 주변에 거의 대부분 여기도 한 40년, 50년 뭐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부부 싸움을 얼마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사 가자 와이프는 내 죽기 전에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남편분은 그래도 마당 있는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지. 이렇게 코로나 있을 때 편히 나가서 숨 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왜 아파트에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 바로 근처에 주민이신데 여기 한번 와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 장이동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그런 주택의 가치. 근데 그 남편분은 당연히 자기는 이렇게 좀 할 일이 있는 게 좋다. 나이 들어서. 근데 소소하게 나무도 가꾸고 하다못해 뭐 빗질도 좀 하고 이런 강아지도 좀 자기 마당을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아파트처럼 꽁꽁 싸매는 게 좋냐. 근데 아파트를 살고 싶다는 와이프의 그 평생 소원 중에 하나는 제발 내가 겨울에 그 상수도 안 터지는 맞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건축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건축 무슨 얘기를 이제 아까 끄집어내려고 했냐면 아까 그 빈 아파트 그 시멘트만 있고 결국 그게 이제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에서도 결국은 건축가의 개입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부분도 사실은 살짝 하고 넘어가면 오늘날에 이렇게 똑같은 형식의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또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집 리모델링들이 이렇게 빌라로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여기도 이제 이 집이 유지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앞에 빌라촌이 생기면서예요. 이 집 주인은 저 빌라로 막혀져 있는 이 집에서 살기 싫었던 거고 그래서
이 집을 자기가 더 살고 싶어도 못 살게 되는데 아까운 거죠. 자기가 이제 쓰고 닦았던 이 집이 그냥 허물어지는 게. 그래서 그 김중업 건축계 김중업 건축사무소라는 그 이름이 박힌 이 그 도면을 보고 이 대장을 보고서는 결국 그거를 구청에다 얘기해서 이 집이 결국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건축가의 그 목소리로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 디자인, 아까 뭐 서로 각기 다른 편리성을, 당연히 그거는 아주 프랙티시한 기술과 효율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의식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그 베란다를 이용해서 뭐 나무를 키워서 하는 뭐 홍콩인지 그 말레이시아인지 있는 그 아파트 그 빌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튀어나오는 걸 봤을 때도 사실 보기는 좋지만 거기에 리플이 달린 그 직접 거기서 사는 분들이 쓴 그 글에는 여기 목이 너무 많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자연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주거에서 조금 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대담 이제 이후에 마무리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마무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한 가지 덧붙이면 그 어쨌든 7, 80년대에 아파트가 점점 더 늘어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런 그러니까 빌라들과 단독주택들도 많이 세워지던 시기거든요, 동시에. 근데 지금 뉴타운을 위해서,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밀어버리는 주택들이 다 그 이제 60, 70, 80년대에 지어진 집들이거든요. 근데 이 집은 김중업 주택, 이 건축문화의 집은 그래도 가치가 있어서 살아남은 거고. 그렇죠. 예, 예. 지금 자연과의 공생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이 사라져가는 여러 집들을 남겨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고 더 편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 집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더 상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것까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그걸 꼭 전문가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있는 문제이고 또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주거 문화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그것이 도시 환경의 어떤 경관을 조성했을 때 가장 크게 이제 그 작동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사실 저는 장이동에 왔을 때 다 좋아요. 근데 전기줄이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뭐 이 주차의 어떤 문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똑같은 재질의 색깔만 다른 그 빌라들이 그 있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 지금의 시대에서 줄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 집이 가치가 저는 어떤 복원이나 보존의 가치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이런 삶의 스타일을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긍정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의 고리로 던져줄 수 있는 그 예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굉장히 저도 여기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이 건물이 조금 더 관리가 쉬워지는 방식이라면 굉장히 쾌적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축가들의 어떤 개입이나 우리가 그전에 집장세 집으로만 만들었던 아니면은 건축회사가 만든 아파트에서만 살았다면 조금 다른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최 선생님은 아파트가 많아지면 이제 점점 많아지면 생활문화 자료조사 할 일이 없다 그죠? 다 아파트가 되거든요. 저희 아파트도 생활문화 자료조사 했습니다. 네. 반포주공 아파트도 했고요.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도 있고요. 그 나름의 또 가치가 있고 역사가 있고. 네, 그렇죠. 삶은 다르다. 지금 사람들의 삶이고 그게 지나고 나면 역사가 되고 생활이 되고. 얼마 전에 그 정재은 감독이 예, 정재현 아파트- 감독이랑 저랑 같이 작업했어요. 거기서도 여의도 아파트랑 뭐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짧은 에피소드인데요. 그냥 숙제를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들한테 어머니 전화해서 구슬로 해서 그려오라. 근데 뭐 아마 20년쯤 뒤면은 그려오는 그림들이 다 똑같지 않을까. 평수마다 20평형, 30평형. 근데 또 그때 되면은 평형으로 이미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서
대부분이 어쨌든 85제곱미터 이상은 넘지 않을까, 일부러라도 맞춰오지 일부러라도. 않을까, 하여튼 그런 걱정이 있고 숙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건축 유형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가르쳤었는데, 이론으로. 근데 이제 그 제가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한국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 아파트 25평, 예를 들어 30평 단위 세대 평면과 최북단에 있는 뭐 예를 들어 강원도 쪽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있는 평면이 차이 똑같거든요. 아 똑같아.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이게 이 온도도 같은 날 온도도 확연히 다르고, 그쪽의 바람과 강원도의 바람은, 강원도는 서쪽에 산맥이 있고 그렇죠. 제주도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아파트 평면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치, 지금 이제 저는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레퍼토리의 이제 획일화 혹은 단순화. 이게 삶의 어떤 공간 자체가 단순화되고, 그죠? 획일화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산물이, 그 삶이 또 단순하고 획일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문학이나 예를 들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특별하게 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인 거죠. 이제 그게 이게 점점 삶의 레퍼토리가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유튜브나 뭐 어쨌든 그 사이버나 뭐 이런 가상에서 만족하는 그 외에는 그 게임이나, 그죠? 어쩌면 모르겠어요. 뭐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가면 게임이 인기가 점점 있는 이유가 현재의 삶이 너무나 단순하거든. 집에서 학교,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이 생긴 학교로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있는 레퍼토리라는 게 뭐 학원 갔다 오는 거, 그거 말고는 뭐 그게 회사에서 집이라는 회사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레퍼토리에서 어떻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참 힘들어지는 시기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학교나 회사를 떠나서는 레퍼토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점점 이거 뭐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인터넷 쳐다보고 연예인들이 대신 사라지고 있잖아요. 많은 레퍼토리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그게 질투가 나기도 해요. 저는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지만 어떤 그 작가 이름은 잊었지만 그 아파트 똑같은 라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촬영하는데 각각 다른 삶의 다르더라. 형태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아까 최남단, 최북단 말씀하셨겠지만 그 네모난 규격은 똑같을지언정 그 여기는 안에 두꺼운 있는 암막 커튼을 하고, 그 밑에는 하늘하나 레이스 커튼을 하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막 무슨 뭐 발코니를 확장해가지고 캠핑 분위기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그 한정된 공간은 동일하나 그걸 이용하는 양상이 굉장히 다채로워졌고, 네. 또 연예인이 대신 삶을 살아주고 되게 한정적이라고 하지만 뭐 각자 유튜브를 한다든가 해서 개인 방송들을 해서 채널들을 다양하고 관심들이 다양하고 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생활들은 단순하다고도 여길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다채로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옛날의 삶이 다채로워 보이지만 오히려 더 단순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연결을 잘 해주셨어요. 아, 그런 겁니까? 오늘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와, 일반인 패널이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어쩌면은 이게 공통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을 띄엄띄엄 여기저기서 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몸에 각인되어 있는 거, 그죠? 기억 혹은 내 몸이 느끼고 있는 거, 내 몸이 체험하고 있는 것은 주변의 어떤 다른 것과 달리 이거는 또 되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은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여기 적어놓기는 이제 송 선생님이 4년 동안 학부에서 이제 공부했던 어떤 연구 방법이나 그쪽 방향이 내 몸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지금 이제 뒤에 띄워놓은 이제 글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게 문학 텍스트라는 육체에 각인된 감수성이 고고합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뭐 다른 데서 어디서 인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쓴 거예요. 글들이 다 너무 멋있어요. 저는. 저 굉장히 문학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고고하다. 이게 지금 문학에서 이런 도시의 모습을
단편을 그때 당시의 모습을 소개하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고고학적인 행위다. 맞네요. 그죠? 이런 게 상당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글이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우리의 미래는 송 선생님이 이제 아, 혹은 문학 텍스트가 결국 문학 텍스트가 현재의 도시경관에서 은폐되어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작업은 그 고고학적인 작업은 현재의 핵심을 꿰뚫고 고갱이를 탁 잡아서 미래를 구상하는 작업과 관련되어 있다. 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아, 예. 이 마무리로 삼기에 너무너무 적절하고 그러니까 문학이 가진 가치가 현재 도시를 읽는데 혹은 도시를 바라보는데 혹은 도시를 계획하는데 어떤 역할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학 속에 담겨 있는 문학이 담고 있는 그 개개인의 그죠? 삶, 그 서로 다른 개성 있는 삶 그것들이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끼워 맞추기보다는 저희의 논의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잘 저희가 그 김종원 선생님의 저 글 뭐 집은 노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가 우연치 않은 타이포그래피로 저 벽면에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걸 안 떼고 계속 있는 이유는 저 글 한 글귀가 이 집과 함께 이제 읽혀졌을 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전시 이후에 저거를 뜯어야 되는데 안 뜯고선 계속 붙여놓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도 저는 감수성이 고고학이라는 그 이야기도 저한테는 좀 되게 의미가 깊었고 또 특히 우리가 도시를 읽어내는 방식들 그 다음에 내가 결국 그걸 살았던 거 아니에요. 제가 잠시 1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에 살았던 것처럼 결국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과 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저 역시도 저의 어린 시절과 여러 가지를 꿰뚫으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좋은 같습니다. 기회가 됐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그래도 제가 아니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깜깜해질 때까지 할 줄 몰랐어요.